네, 한국 단기선교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가 준비한 단기선교 집중 토론회 한국 해외 단기선교 30년 그 회고와 전망,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기선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토론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특별히 GP 소속으로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주석 선교사님을 먼저 온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데요. 잠깐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동경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명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최주석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재 저희 태국의 윤재현 선교사님과 또 일본 최주석 선교사님 이렇게 총 4분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1부와 2부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30년의 단기선교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과 또 이면에 많은 또 부정적인 평가들 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럼 이제 이 앞으로 단기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좀 나누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려서 단기선교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능한 많은 사람, 가능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소수로 정말 정예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팁을 받는 입장에서요. 우리 일본의 최주석 선교사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네, 해외 단기선교 3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현장에서 단기선교팀을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이전과는 좀 달리 다수의 인원보다는 조금 더 소수의 혹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선교지로 오셔서 함께 선교지의 그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사역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앞서 우리가 30년 동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인원과 또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들이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최지석 선교사님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단기선교 우리 다 가야 된다. 뭐 주일학교, 뭐 유치원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모든 사람이 선교지에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막 그걸 주장하는 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교지로 딱 가보니까 현장에서 시각에서 볼 땐 약간 다른 시각을 지금 얘기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회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어떤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민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소수의 전문가 어쩌면 사역에 그랬던 대해서 것 좀 더 같습니다. 예. 제가 1990년대 중후반엔 제가 중국에서 있었을 때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 단기 선교팀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이게 좀 더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 여러 팀들을, 많은 팀들을 또 이제 다시 선교 현장에 같이 단기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2000년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교라는 것은 우리 일반 교회 성도들이 선교라는 교회에 와서 어떤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만 글이나 말로만 전해 들었던 이 선교를 이제는 단기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선교지를 방문함으로 인하여서 좀 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생기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좀 그 믿음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제가 한국에서
활동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2010년대 다시 이제 현장에 오면서 좀 변화된 지금 선교지 현장을 보면서 이제는 이건 아니다.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팀들이 들어와서 무분별한 이런 사역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제 선교지가 과거와 달리 선교지 현장도 많이 발전돼 있고 또 많은 팀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도 많은 변화가 그거와 상관없이 이전과 다 동일한 비슷한 방식으로 10년, 20년 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단기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미 이제 이 선교지 안에서도 이것에 대한 식상함 또 이걸로 인한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고비용 또 저효율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할까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단기 선교는 좀 더 다수가 아닌 조금 더 분별된 소수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10년, 20년 전 선교 환경하고 분명히 현재 선교 환경이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 쪽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목사님? 최주석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수의 전문인 중심의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선교 생태계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은데요. 선교 생태계요. 예, 선교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선교 전체를 바라볼 때 단기 선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선교 생태계의 풀뿌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준비되지 않은 채 많이 그냥 무분별하게 갔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만약에 소수 전문인 중심으로 선교가 가면 선교 엘리트들이 양성이 많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그 이전에 그 고비용에 대한 모든 에너지와 힘이 거길로 같이 가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선교 생태계의 밑바닥, 기초, 토양이 좀 훼손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겨서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교사님이 지금 제시해 준 대로 소수의 전문인 사역으로 방향이 가는 건 맞다. 동의가 된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다수의 부족하지만 준비가 조금 덜 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이 지금까지의 단기 선교의 그 유익을 저효율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저는 이게 좀 병행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1%, 2% 소수의 100점짜리 선교 참여자만 남는 고립되는 그런 어떤 결과도 있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90% 넘는 많은 그냥 일반 성도들의 그 기초 토양, 선교적인 마인드 그것이 사실은 그게 돼야 장기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그것에서 기도도 참여가 되고 물질도 참여가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선교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조금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교회 입장에서는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말씀이 다 정당성이 있고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 선교 생태계와 그 풀뿌리를 늘려야 된다는 하나의 명제. 그 다음에 선교가 효율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두 번째 명제. 그럼 이 두 명제가 다 맞는데 결국 이 두 명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뭘까? 그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전에 교회가 선교의 그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던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 그래서 보내기 선교사를 기도하고 또 오면 잘 섬기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편지 열심히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단기 선교로 선교에 참여해 보는 거. 이 두 가지 뺏기의 영역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다변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징검다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 다변화해야 될 첫 번째 교육입니다. 선교 교육.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단기 선교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던 현대주의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프리 모던에서 현대주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데 포스트 모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이미 모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몽주의 뭐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계몽주의라는 것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축적해 가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우리가 굉장히 몸으로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빨리 부딪히고 이런 걸 통해서 러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뒤돌아보고 또 지식을 축적해가는 그런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교회 안에 뭐 장년들은 우리는 배우는 것 좀 잘 못한다. 아니면 그 레벨에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생태계를 넓혀가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고 근데 이전엔 다 단기 선교 현장 가는 거로만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징검다리는 이미 선교가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문화를 넘어가는 게. 선교는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 근데 옛날에는 그 다른 문화가 다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멀리 가야 되고 지금도 멀리 가야 되고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 다른 문화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죠. 국내 안에 이미 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 와 있고 조금 지나고 이게 5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간 것 이상 혹은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생태계 확장의 한 영역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단기 선교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더 많이 가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넓히려면 생태계를 넓힐 수 있는 그 영역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써야 될 게 선교 교육을 강화하는 거. 왜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자꾸만 참여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빨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선교 교육을 강화하는 걸 통해서만으로도 사람들의 선교적 그런 어웨이너스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다문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그걸 넓히면 양쪽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들이 좀 더 준비된 상태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로드맵을 한국교회나 한국선교가 가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적정선에서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혹시 태국의 윤재 선교사님 혹시 이런 무조건 많이 가야 되나 아니면 아니다 소수의 전문가만 가면 된다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소수 전문가에 의한 단기 선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나 뭐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나 아니면 사역적인 효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게 사역적인 교육만 따질 게 아니라 이게 한국 교회와 선교지 상호 유익과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단기 선교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역만을 위한 단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선교가 선교의 헌신, 선교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면은 단기 선교가 열려져야 되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가 바짝 갈렸네요, 그죠? 많이 가야 된다는 파하고 그것도 선교지 한 분 한 분은 파가 갈렸고 여기도 약간 저는 중간입니다. 저는 중간. 네. 어떤 그런 시대의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선교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각자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선교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통합성, 통일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싶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도 이제 어떤 그 단기 선교사나 선교지의 상황, 또 단기 선교사의 어떤 그 수준 상황에 따른 좀 사역 프로그램이든 사역 현장이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다변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접근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두 분 선교사님과 이제 그 두 분 목사님과 한철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른 주제들이 또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다변화하는 생태계 자체를 다변화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국내 이주민 사역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런 소통을 위해서 선교 현장과 그 다음에 교회 보내는 쪽이죠. 양자 간의 어떤 그런 분명한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해 주셨고요. 언급이 됐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좀 종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주민 사역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어쨌든 원래 그런 필요들이 없진 않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국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그 관심들이 좀 많이 모아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다른 여러 각도에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아까 한철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주민 사역으로 확대되고 좀 확장되고 관심이 돌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사역으로 못 갔을 때 다른 나라로 가지 못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들의 선교적 참여나 교육을 안 할 것인가 백신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사역에 참여할수록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주민 사역에 그나마 이주민 사역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라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해외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지금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 말이 단기 선교를 이주민 사역으로 대체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그 부분이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이주민 사역도 확장되어야 되고 단기 선교도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까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둘이 묶는 거는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주민 사역대로 잘 돼야 되고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대로 더 잘 돼야 되고 그러나 지금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 선교의 에너지가 이주민 사역으로도 그래도 가도록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가 너무 다른 나라에 가는 것 해외로 가는 것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와 같은 재정을 갖고도 비효율적인 그런 영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의 선교 시대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은 A라는 패러다임으로 못 푸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B라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패러다임은 과거의 선교로 못 푸는 패러다임이었는데 그게 지금 B라는 패러다임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생겼기 때문에 만일 한국에 있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는 선교사만 가는 시대, 두 번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가는 시대.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100% 다 단기 선교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은혜 받고 그분들만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70-80%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긴장도 있고 예.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 나머지 70-80% 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냥 몸만 나가면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다문화 가정도 우리 학교 안에 지금
한국 얼마나 뭐 10만 명, 20만 명 유학생들이 와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걔네들 다 만나고 직장 안에서도 외국인들도 있고 이건 뭐 우리 사업장에도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 예를 들면 서울 경인 지역에서 병원에 간병인들은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예.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예. 다소전 동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의 기회가 24시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가 목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게 목표고 그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고 그러면 새로운 그 이주민 사역이라는 장르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동시에 쓰면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던 나머지 7, 80%도 선교에 참여할 수 우리 교회 교인 100%가 다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우리가 목표지 단기 선교는 도구거든요. 예, 단기 선교도 뭐든 이주민 사역도 도구죠. 예. 그러나 새로운 장르가 열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어떤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수용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그동안 해오던 단기 선교를 이주민 사역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으로 이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교의 다변화, 선교의 풀뿌리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이주민 사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대단히 저희들이 교회들이 더 고민해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명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이론과 실제라는 면에 있어서 이 이주민 사역이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저같이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교회가 얼만큼 움직여질까 정말 그것을 가늠하잖아요. 계산을 하고. 근데 단기 선교는 검증도 됐고 드라이브에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주민 사역은 이건 별개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외국인 아닌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 대상 아닌가.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장르가 다르다고 할까?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단기 선교 사역과 이주민 사역은 전혀 다른 사역처럼 다가와져요. 제가 저희 요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저희 부교육자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사역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부교육자들은 저만큼도 사실은 선교 경험이 많지 않은 그냥 한국의 목회자인데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의 에너지와 힘을 왜 단기 선교 안 나가는 걸 사장시키느냐, 그걸 이주민 사역으로 옮겨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네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갸우뚱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주민 사역으로 그런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야 된다는 건 대단히 좋은 저희들에게 소위 지평을 넓혀주는 거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는 저는 교회가 고민해 봐야 되고 더 많은 이게 담론화가 되어서 이게 좀 실제로 좀 되어지는 모델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을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그걸 선교 단체라든가 전문 단체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차원적인 이런 거 아무리 잘하셔도 일반 교회는 못 따라합니다. 안 됩니다. 네. 겁나서 못해요. 네.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단순해야 되고 그것이 되어지는 좀 모델들이 좀 많아져서 그게 소개가 되고 홍보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주민 사역을. 이런 게 좀 보여진다면 많은 교회들이 참여되고 이게 퍼지다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선교 생태계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땐 지금 단계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주민 사역보다 단기 선교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금방 눈에 보이고 아까 그렇죠. 인 것처럼 네. 이주민 사역 하면 1년 내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 한 부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준비와 의식의 공유와 또 샘플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마치 저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네. 성도들이. 24시간, 365일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특별히 이벤트 전도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떤 행사 위주로 하면 안 되지만 소위 관계전도 시즌을 만들잖아요. 저는 일상의 삶에서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목표 맞는데 그 일상을 동력화해내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이벤트도 매우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교회도 지금 작년에 못했는데 1년에 한 번 관계전도를 하고요. 그 관계전도의 시즌을 통해서 소위 전도의 이런 어떤 동력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기회를 삼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1년을 또 이렇게 그렇게 살자고 계속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단기 선교는 좀 이주민 사역과는 조금 다른 장르가 차원이 좀 다른 선교의 어떤 그런 걸 동력을 일으키는 어떤 그냥 화학 한번 이렇게 태풍이 바다를 휘젓듯 그런 또 좀 이게 되는 거라 조금은 교회 입장에서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걸 구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저는 네. 뭐 계속 교회 선교 동원하고 뭐 거의 매주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지만 선교 동원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 같은 선교사 이렇게 하다가 뭐 특별 선교 집회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주일날 대배 설교입니다. 예. 주일날 대배 설교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거기서 선교란 말을 안 쓰더라도 설교할 때 주일날 대배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왜냐면 성도는 그거 1년 내내 듣는 설교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가장 중요한 선교 동원의 장애 뭐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선교로 얘기할 때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계속 말씀하시지만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떻게 선교적 그런 마인드. 선교적 마인드 혹은 예. 선교적 성경 읽기 네. 성경을 선교적으로 이해하고 선교적으로 적용하고 선교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장을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계속 만들어주는 그 로드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당위 선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이게 듣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이게 해외 선교는 해외 나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국내랑은 좀 다른 개념.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도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볼까? 이주민 사역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에 대한 사역이 국내 사역입니까? 해외 사역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하기보다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 단체를 Overseas Christian Fellowship, Overseas Fellowship, 그러니까 Overseas 해외로 가서 전도하는 거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게 옛날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verseas가 아니라 Cross Cultural Ministry, 문화를 넘어가는 사역이 선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교를 정의할 때 선교 정의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될 거거든요. 선교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다. 근데 옛날에는 다른 문화가 멀리 있었고 그들이 우리 속에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선교를 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성도들이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내가 오늘 그냥 옆에 전철 안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 귤 하나 건네주는 거 이런 거 선교다. 마치 전도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거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걸 100% 동의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모든 사람이 매일 전도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선교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 왜 왔냐면 지금 인구 이동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패러다임을 갖지 않고 계속 옛날 패러다임을 갖고 선교를 멀리 가는 것이라고만 계속 생각한다면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 시기가 아니겠는가. 예.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혼란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시기 같습니다. 이게 국내 사역인데 문화를 넘어가는 국내 사역. 이거는 해외 선교인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있겠죠? 제가 지금 국내 사역하잖아요. 그래도 국내에 있지만 제가 타문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예요. 예.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지만 저는 선교사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해외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가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 저는 목사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가서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들을 저는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어쨌든 뭐 교육을 통해서 또 매주일에 그런 예배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선교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그 선교 주체 간의 그런 의사소통,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 주체 간의 어떤 투명한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 이야기도 먼저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윤재현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어떤 한국 선교팀을 보내는 주체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어쨌든 단기 선교를 오시기 위해서는, 또 효율적인 단기 서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교사,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함께 좀 이렇게 그 투명한 의사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는 상호 유익이라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오는 한국 교회나 또 선교 현지가 서로 윈윈하는, 서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제 일방적으로 아까 우리가 외부자 중심이라는 표현도 했지만은, 일방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요구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와, 단기팀을 보내는 교회와 또 선교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상호 존중하는 상태에서 의사를 소통을 해야 한다면은 많은 부작용들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많은 경우에 보내시는 주체가 되시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선교지와의 어떤 투명한 의사소통, 목사님께서 이미 뭐 40여 차례 단기 선교 경험이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 선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선교사님과 교회에서 선교를 진행하는 선교 담당 목회자와의 소통은 절대적이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선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충분한 소통과 대화 속에서 어떤 목표라든가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겠고, 또 현지에도 선교사님에게도, 그리고 참가하는 자들에게도, 참가하는 이들을 보내는 파송 교회에게도 주체가 여러 군데인데, 이 여러 주체 모두에게 윈윈하고 상호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소위 그게 되면은 저는 그게 바로 고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선교가 되려면 기획하는 과정, 선교를 처음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선교 담당 목회자와 선교사님과의 이 소통은 아주 긴밀해야 된다. 더 많이 주고받고, 또 솔직하게 요청할 건 요청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고, 선교사님이 어떤 부분을 요청하지만 우리의 구성원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나 또는 은사나 또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도 매우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긴밀한 소통 속에서 그런 목표 지점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일본에 계신 최유석 선교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소수의 전문가 사역, 요런 거하고 의사소통,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 교회 선교팀과의 이 의사소통 문제는 사실 이미 15년 전부터 이미 아마 우리 현 목사님도 아마 어느 강의 자리에서도 아마 15년 전에 누누이 재차 말했을 거고, 아마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단기 선교의 문제점 하면 이것이 아마 제일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된 이야기. 이번 우리가 회고해 봤을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은 되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30년을 회고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멈춰있는 이 단기 선교,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재개할 이 단기 선교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느냐. 사실 현재는 현장 선교 교육이 필요, 단기 선교를 위한. 그리고 교회도 그동안의 그 경험을 내려놓고 이전에 30년의 이전의 경험을 좀 내려놓고 다시 선교의 단기 선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교육하고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제가 주장했던 이 소수의 전문 이 선교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교회 단기 선교팀은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짧은 일정 동안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좀 있었고요. 현장 선교사는 단기 팀들이 오면은 우리의 사역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사실은 완화되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문제 시대에 왔는데 저는 이제 패러다임을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냐면은 좀 1, 2주짜리의 어떤 정말 짧은 일정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선교지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문화를 넘어야 되는데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문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건 어부성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수의 인원과 비교적 여유 있는 일정을 가지고 좀 선교지에 들어와서 먼저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현장 문화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걸 알아야 또 알고 현지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사역이 보입니다. 그래야 사역이 열리죠. 그런데 문화도 모른 채 그들과 소통도 하는데 사역이 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쳐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단기 선교의 중요한 부분 문화 이해, 문화 소통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다수의 인원 10명 이상이면요. 선교지에 들어오면은 현지인들이 그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10명 이상이면은 자기들끼리 말이 편한 상대끼리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지 현지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적절한 인원 3명 이상이면은 3명 정도면은 그들과 함께 먹고 하고 예배하고 같이 시장 보고 이렇게 먹고 자고 소통하면서 이들을 알아가게 되고 배우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이후에 이제 사역의 장이 열립니다. 이것은 1,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장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앞으로 계속 1, 2주짜리 이 단기 선교를 고집하며 변화 없는 지난 30년 동안 변화 없는 계속 진행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가서 문화를 익히고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 이후에 단기 선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를 얼마나 보낼 것인지, 또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그러면 이미 새로운 선교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외국인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선교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놓고 좀 토의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는 보다 30년 전보다는 보다 분명한 목표, 또 다변화된 선교의 기회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적절한 균형,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교육,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적절하게 배치됐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또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그런 당일 선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희 이미 인터넷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단기 선교는 끝났는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 또 영상 자료들, 또 설문조사, 설문 분석, 이런 자료들이 영상에 올라가 있고요. 또 자료집도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션 파트너스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죠. 오늘 굉장히 이제 1부, 2부, 오늘 3부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는데, 오늘 이번에 좀 어떠셨나요? 혹시 뭐 더 향후 단기 선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우리 선교사님 두 분과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마무리 발언 6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먼저 한번 저는 오늘 우선 저만 비전문가인데요. 보니까 지역교회 그냥 목회자 입장에서 참여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잘 배우면 좋겠다 생각이 됐고, 선교와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 하라 하셨으니까 저는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에요. 뭐 코로나19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선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선교 아닌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또 길을 여시거나 또 새로운 방향을 트시거나 하시지 않나. 우리는 겸손하게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는 선교도 멈추지 않고 회복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의 윤재 선교사님,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 선교가 선교를 위한 단기 선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선교에 집중하는, 그리고 선교를 배우기 위한 단기 선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선교의 패러다임이나 형태는 결국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된다면은 단기 선교도 바른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도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현지의 사역에도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기회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일본의 최수석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단기 선교는 현장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이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 선교팀은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선교지 현장에 와서 어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단기 선교팀 그 자체가 이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겐 굉장히 큰 도전과 또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또 이 단기 선교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우리 선교팀들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또 그들에게 또 큰 은혜의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개된 단기 선교는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또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또 그 품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철호 선교사님 마지막 네,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단기 선교 30년을 뒤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인데,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 속에
감사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 이 일에 참여해줘서 성도들을 보내고 또 성도들을 섬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서 관팀들을 돌봐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해 주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한국 선교 30년의 중요한 역할들 단기 선교가 그 궤적을 만들어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좀 힘들어지고 단기 선교도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이 더 확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들이 한 걸음 더 가는 그런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30년 우리 한국 단기 선교는 보다 성숙하고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한국 해외 단기 선교 30년 그 회고 전망 모든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